교도관님, 제가 8월에 서울의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ICP 학생들하고 공부한 거 요새 틈나는데 동영상 하나씩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하나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강 목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도 제가 여름 학기에 현대정신분석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강의를 ICP 학생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걸 지금 그때 틈이 없어 동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요새 동영상을 한 6개, 7개 만들어서 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 이번 여름 학기에 공부한 내용이니까 현대정신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현대정신분석 제가 가끔 소개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어떤 인터벤션 기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돕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ICC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이건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듣지 못하더라도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한 내용 같이 좀 들어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틈이 나면 제가 지난 1월에 강의한 내용도 조금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추론과 해석. 전장에서 우리는 분석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가의 태도, 즉 각 환자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 갈등의 성격과 근원을 밝혀야 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임을 알았다.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지력이 바로 치료적인 것이다. 환자의 갈등을 알게 되면서 분석가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환자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증상이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쪽으로 갈등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해석이라는 것은 분석가가 환자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가리키며 때로는 환자의 정신세계와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혹은 환자의 정신세계와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된 분석가 자신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석이 환자의 정신기능을 결정지은 요인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을 가리킬 때 해석에 도달했다 또는 해석을 형성했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해석이라는 단어는 분석가가 자신의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추론이라는 단어는 분석가가 환자의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마음속에 정리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 추론이라는 말은 분석가가 알게 된 내용이 옳은지에 대한 여부는 말해주지 않으며 그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즉 오랜 기간 동안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온 내용과 최근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의 추론이란 말이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일상회화 용법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용법을 존중한다면 강하게 지지되고 옳다고 확신되는 내용을 가리킬 때는 추론이라는 말 대신에 이해 또는 결론이라는 말이 사용될 것이다.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좀 추론과 해석이라고 하고 있는데 conjecture와 interpret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석을 여기서 interpre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영어에서도 interpretation 용어 이외에 conjecture를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예가 없어요. 이게 찰스 브렌나의 독특한 견해예요. 그래서 이 conjecture라는 말을 우리가 내적으로 하는 해석, 우리는 계속해서 환자를 만나면서 어떤 심정을 형성하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검사의 얘기를 듣고 그 변호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심정을 쭉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걸 어떤 컨젝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이제 명확해져서 거기에 대한 이 판결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건 해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 너무 무겁게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비유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저분이 오늘 나에게 굉장히 친절한데 친절하면 우리가 이런 저분이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오늘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네. 왜 그럴까 하면서 아마 저분이 오늘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나 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나의 하나의 컨젝처죠. 하나의 가설이에요. 여기서 추론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의 가설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상대방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런 가설을 내가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사이키 컴플릭트라고 한다면 심리적 갈등 구조에서 이분이 자기의 어떤 공격성이 굉장히 자기가 화가 많이 났는데 그걸 오히려 방어하느라고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이키 컴플릭트에 대해서 어떤 내가 만나는 이분의 심리적인 갈등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분석가라고 한다면 이분이 오늘 상담에 와서 전보다 더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 자기의 사랑의 표현 같은 걸 자꾸 하고 선생님이 참 나 선생님만 보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고 안도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왜 그럴까 하면서 나름대로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그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추론이라고 컨젝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속으로 이런 가설들 이런 추론을 가지고 쭉 관찰해 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분이 세션에서 하는 얘기나 꿈의 자료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니까 확실하게 이분한테는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나에게 화가 나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액션 포메이션으로 어떤 반동 현상 비슷하게 나에게 나에게 느끼는 좋은 느낌만 자꾸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나한테는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어떤 나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고 있거나 혹은 의식에는 있지만 이걸 해리시켜서 분열시켜서 나에게 화나는 정서를 지금 만나지 않으려고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론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내가 볼 때 여기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이분에게 이분의 마음의 갈등 상태를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내가 추론한 내용을 나의 가설을 내담자에게 선생님 지금 이러이러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걸 보통 해석이라고 한다는 얘기. 이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석가나 상담자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추론을 하고 있죠.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 추론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담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전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를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과 여기서 찰스 브렌너가 얘기한 컨젝처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인터프리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컨젝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것은 인터프리테이션으로 가지 않고 컨젝처만 계속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를 돌보면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분들을 돕고 있지 해석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해석은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대정신분석가들은 끊임없이 이분의 상태에 대해서, 이분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분의 타협형성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런 가설을 쭉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모든 분석가는 항상 추론을 한다. 근데 추론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석가는 해석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혼란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신 분석에서는 해석을 중심으로 한다. 이럴 때 인터프리테이션은 내담자에게 전달되는 해석을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분석가는 항상 분석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 그 분석이라는 의미는 이때는 컨젝처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어떤 가설을 가지고 언더스탠딩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안에 있는 갈등 구조, 심리 내적 갈등이나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서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는 어떤 무의식적인 방어, 전체적으로 어떤 타협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서 본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을 내담자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상담자가 알려고 계속 애를 쓰는 과정이 우리는 어떠면 정신분석의 과정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분석가의 정신활동을 추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걸 컨젝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담자에게 표현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나름대로 애를 써봤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는 되는데 이제 그 들어보면서 그 추론과 해석일 때 추론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치료자나 상담가가 추론에서 끝나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추론을 그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해석할 때 그 추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좀 시간이 문제가. 그러니까 한 번에 추론이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는 없어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해석인지 아닌지는 작은 해석들이 모아져서 전체적인 어떤 해석들의 하나의 군집이 형성되겠죠. 말하자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한꺼번에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전체를 한번 해석해 줘서 이 사람이 내담자가 그 해석 하나로 가지고 바로 낫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분에게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 또 일주일 후에 내가 해석한 것, 이런 작은 해석들이 크고 작은 해석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의 해석으로 분석 작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작은 해석들이 모여서 치료가 진행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건 컨젝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떤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돼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초기에 함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게 이 내담자를 알 수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바로 해석하는 것은 이분을 오해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면서 가끔 이분에게 해석을 하고 또 거기에 반응을 보죠.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는 내담자의 반응을 보면서 또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 혹은 나의 실론이 바른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보고 그게 엉뚱한 반응이 나오면 다시 다른 측면에서 이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입장은 보통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 스타디 할 때 처음부터 이분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케이스 스타디가 진행이 되죠. 이제 이런 실제 임상에서도 이 케이스 스타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정한 가설을 가지고 이분을 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른 어떤 해석이 나중에 가면 나오는 경우도 있죠. 내가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 바로 그 처음 가졌던 가설을 버리고 새로운 가설을 가져가로 다시 시작하는 게 이게 어떤 과학적인 태도라는 얘기예요. 사이언티픽한 것은 처음부터
어느 하나가 맞다고 믿고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거 쭉 검증을 해보는데 그 검증에서 실패하고 그보다 다른 가설이 적합하다 한다면 새로운 가설을 또 따라서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찰스 브랜너의 추론과 해석을 나눈 게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지 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해석해야 한다 그럴 바로 그거예요. 때 그 갈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눠볼 수 있는 추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고 해석이랑 같이 취급해 버리니까 추론인데 그걸 해석이라 생각하고 말을 꺼내버리면은 사고가 나는 것이고 또 추론인데 속에서부터 계속 다듬으면은 내적인 해석으로 계속 가서 일정한 어떤 이제 추론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해석으로 가야 되는구나 할 때 그제서야 내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그 사람에 가까운 이제 정말 해석이 나오지 않나 이제 그렇게 그런 이해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이 섞여 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은 애매하고 지금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적으로 하는 해석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직접 언어를 통해서 들려주는 해석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르죠. 그리고 내담자의 반응은 내가 추론 단계에서는 큰 위험성이 없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떤 치료 과정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치료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해석이라고 지칭할 때는 좀 더 이게 어느 정도 안심할 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을 때 해석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 추론과 해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그래서 해석 자체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추론 자체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가설이니까. 전혀 엉뚱한 생각도 한번 따라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난 이렇게 생각해 하고 벌써 말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가설이니까 함부로 발설할 수는 없지만 심리 내적으로는 여러 가설을 가지고 따라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내담자를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단순한 것 같은데 이분이 찰스 브랜너가 이런 명확한 개념을 제시할 때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굉장히 공론이에요. 어떤 사람 왜 현대정신 분석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정신 분석 하시는 분 입장은 우리도 항상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지금 교수님 얘기를 쭉 들으니까 예. 저는 다른 학자들은 추론과 해석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해석이라는 어떤 용어로. 그 하나의 용어 가지고 이게 다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때 뭐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찰스 브레너는 추론이라는 거는 치료사의 그 머릿속에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해석이라는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치료의 전략에 따라서 이것을 치료의 전략으로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치료사가 판단한 후에 그것을 이 경우에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행동으로 그 말로 옮기고 그렇죠. 그 내담자한테 어떤 때는 옮기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어떤 치료 전략의 행동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정확한 이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식별을 하는 거죠.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지만 가설이 우리 자연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로 봐서 이게 사회에 발표해도 좋겠다고 할 때 이 가설을 하나의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내놓는 거죠. 내 이론은 이렇습니다. 할 때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수많은 가설을 가지고 이분 나름대로 고심을 하다가 이 정도는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척잡히지 않을 것 같아 할 때 하나의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이 과정이 생기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임상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드는데 내 안에 드는 생각을 그때그때 다 얘기하면 내담자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언더스탠딩이 좀 정리된 후에 이러한 내용을 내담자에게 알리는 것이 임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현대정신분석은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힘든 환자 중심으로 이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 대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환자들에게. 뉴라틱한 환자에게서는 해석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명확한 해석이 어떤 추론이 나오더라도 이걸 함부로 해석으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컨젝처 추론과 해석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추론에 관한 정신분석적 논문의 수는 적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분석가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환자가 지닌 갈등의 성격과 근원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분석가는 자신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음으로써 자신의 갈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문제를 보지 못하거나 모든 환자에게서 동일한 갈등만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분석가의 하나의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는 일반적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 분석이 모든 분석가의 훈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각 분석가가 저마다 추론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최소한 주관적인 면에서 각각의 분석가들은 명백히 서로 다른 추론 과정을 갖게 된다. 추론 과정은 전적으로 직관적인 경험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석가들이 있다. 각각의 추론은 의식적 사고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환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지닌 분석가들은 환자의 연상 내용을 듣게 되면서 분석가의 무의식은 환자의 무의식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게 되며 환자의 무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동의한 것이다. 아이삭은 추론이란 인지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하였고 아이삭 코어와 마르코브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릭은 이와 같은 견해 외에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는 분석적 인지에 오히려 해롭다는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페니첼은 추론 형성의 논리적이고 지적인 면을 기술하고 설명하였다. 페니첼은 예비적 성격을 띤 역동적이고 비원론적인 추론의 가치를 중요시했고 분석가로 하여금 분석받기 이전에 환자의 갈등과 증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석에 의해 그와 같은 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이를 통해 그런 점들이 재현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이 페니첼에 의하면 분석가는 자신이 얻어낸 새로운 정보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추론을 교정하게 된다. 다른 분석가들은 환자의 연상이나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을 추론하기 위해 실마리로서 분석가가 자신의 환상과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환자가 평상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루하게 들린다면 분석가는 반드시 이런 지루함이 혹시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루하게 하기 때문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이런 분석가들에 의하면 이런 식의 추론이 맞을 수도 있으며 짜증나거나 화날 때, 성적 흥분이 된 경우 혹은 졸리는 경우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의 환상이나 백일몽을 깨닫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내용은 환자에 대해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직관, 의식적 고려, 무의식적으로 작용된 감정 반응이나 환상, 이 모든 것들이 분석받는 환자에 대해 올바르고 유용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이다. 특별히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분석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한 번쯤 그와 같은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것이다.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물론 분석가 자신의 정신적 갈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자기 분석의 일부로서 흥미를 가져볼 만하다. 그러나 환자를 분석하는 작업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단지 그와 같은 점이 한 분석가의 전문적인 스타일을 형성하게 된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써 있는 것 같죠.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프로이드는 전이 중심으로 많은 설명을 했고, 역전이는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역전이가 생기면 그 역전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분석에 의해서 그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내담자가 어떤 전이를 일으키고 있는지, 내담자는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건지, 과거에 자기 아버지 상으로 보고 있는지 어머니 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서를 과거의 원대상에 대해서 가진 정서를 나한테 투사하거나 전치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서 전이 중심으로 관찰하는데 더 익숙하도록 사람들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역전이에 대한 이론들이 발달하면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내담자의 전이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담자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상담자가 느끼는 역전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상으로, 우리 스스로 추론을 하는 과정 속에 추론하는데 추론의 자료가 무엇이냐고 할 때 역전이가 굉장히 크게 자료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추론을 할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물론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상담자에 따라서는 이 역전이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프로이드처럼 역전이는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주관적인 역전 중심으로 그 역전이를 제외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마다 직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인투이션 중심인 분도 있고, 지적인 인텔렉츄얼한 작업 중심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정서 중심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여기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적용될 수 없겠죠. 그래서 분석가마다 분석가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어느 쪽 라인의 이론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추론하는 과정도, 추론하는 방법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찰스 브레너는 이 어느 방법으로 해도 좋다. 나 그 문을 열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주로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추론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꼭 이 임상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식별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마다 각각 스타일이 다를 텐데, 어떤 분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지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유 과정이, 추론의 과정이라고 어떤 분 사유 과정이죠. 식별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경험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나눠보죠.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해석 추론을 할 때 저도 보니까 생각으로 추론을 하는 게 좀 비중이 높은 것 같고요. 이성적으로 생각이, 리스는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관찰된 걸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주로 그렇게 이성적이지만 어떤 때는 또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그렇죠. 그걸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뭔가 이거구나 할 때가 좀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제가 좀 취약하다 생각하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함량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지금 또 오늘 수업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좀 직관으로 생기는 어, 현상도 그것도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게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관을 바로 훈련하기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이성적으로 계속 추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좀 약간 직관처럼 이렇게 명료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직관을 훈련한 그 방식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직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면은 우리가 의식적인 지적인 작업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작업, 현상들에 대한 우리가 민감해지면 직관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직관이 아니면 픽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 내담자의 의식으로 표현되는 것, 내담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의식 활동 이외에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어쩌면 조금 더 우리 스스로 무의식이 좀 더 개발돼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쓰는 과정은 또 한편에서는 내 무의식, 내가 의식으로 다 갖지 못한 부분, 내 무의식에서 내 무의식과 의식이 교류하는 것들에 대한 센서티비티를 우리가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 그 교수 영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영의 분별. 예. 그거 보면은 특히 이제 교회에서나 보면은 이제 영의 분별처럼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추론과 해석과 또 직관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 자기 안에서 나오는 직관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오는 직관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의 그렇죠. 어디로서 뭔가 주어진 지적인 또는 해석적인 능력들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신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뭐랄까요? 신앙적인 사람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게 추론과 해석과 직관이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 버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말 그대로 좋은 솔루션이 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 식별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것 전부가 다 맞다고 바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식별의 과정이 없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관이라는 것도 우리 김동완 선생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나오는 직관이라 그러면은 그 직관이 좀 타당성 있는 것들이 많은데 또 실제로 많은 경우는 이해되고 누적된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팝업처럼 떠오르는 거를 갖다 그대로 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예. 영감이라는 얘기로 인스피레이션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영의 분별에서 우리는 중세 개념으로 착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악령은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한참 가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악령이 제 모습을 드러낼지면 굉장히 파괴적인 상황이 일어난 후에야 알게 되는데 훈련이 된 사람은 그 중간에 이걸 픽업을 하고 아주 훈련이 되신 분들은 제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그걸 식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일상 삶 안에서 영의 식별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이건 성인 단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구별해내는 게 영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정신분석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직관 위주로 이렇게 합리적인 사유 과정으로 해서 검증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입증되지 않은 것을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훈련된 무의식을 통해 상대방의 무의식을 읽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 직관이라고 하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건 인투이션이라고 하건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조금 정신분석처럼 이게 롱텀으로 가는 이런 경우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입증 자료가 함께 여러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이걸 받아들여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론이란 환자의 정신적 발달과 기능을 결정지은 갈등의 근원과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분석가가 발전시킨 하나의 가설인 것이다. 즉, 직접 관찰이 가능한 분석 시간에서나 환자의 설명으로부터 알게 된 분석 외의 생활에서 왜 그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그와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대한 분석가의 설명인 것이다. 추론이란 분석가의 정신 기능이 낳은 의식적 산물이기 때문에 다른 의식적 산물과 같이 추론도 분석가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이나 성향의 타협 형성인 것이다. 추론은 환자의 연상과 행동과 같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석가 자신의 성향과 이드, 자아 및 초자와 유도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분석가가 내린 추론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가 선택적인 지각과 갈망 그리고 갈망이 빚어낸 갈등들의 혼합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추론 역시 그렇다. 분석적 추론에 있어서 분석가가 지닌 정신 기능의 이와 같은 점이 흔히 공감과 내성이란 용어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지만 이 해석은 다양한 것들의 타협 형성이다. 우리 정신 현상의 모든 것들이 항상 심리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타협 형성이다. 내가 어떤 추론에 이르는 것도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소망, 방어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심리이고 이드, 이고, 슈퍼이고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서로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추론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타협 형성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추론을 한다고 하는 게 나의 주관성이 섞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타협 형성이니까. 그래서 이 프로세스 과정 자체도 하나의 타협 형성이라고 보고 있는 독특한 견해를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죠. 스튜어트는 분석에 있어서 내성이 다른 과학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연과학으로부터 분석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감이나 내성이 모든 과학에 있어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욕구나 갈등에 개입 없이 세상을 볼 수 없고 더욱이 대상을 의인화하지 않고서 세상을 결코 볼 수 없다. 그런 점들을 입증해주는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자. 힘, 에너지, 일, 운동과 같은 단어는 모두 근본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 돌과 행성이라는 단어에는 힘이나 에너지의 개념은 없다. 이것들은 일하지도 않고 더욱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기술하는 관념이며 단어인 것이다. 초기 물리학자들은 그와 같은 단어를 무생물체에 적용시켰다. 그 뒤 이런 용어를 좀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해서 계속 의미가 재수정되고 탈의인화되어야 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물리학이 과학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처음 가정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은 의문의 여지도 없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신분석가는 물리학자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정신분석가는 자신들과 닮은 점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정신 기능을 연구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성이나 분자에 대해서 마치 공감적인 양 무의식적이고 주관적 요소에 의해서 다른 길로 빠질 위험성은 없다. 그러나 분석가들 역시 비슷하게 다른 길로 빠질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 심리적으로 닮은 점이 있는 만큼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환자들이 유아기의 본능적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갈등, 불안, 죄책감, 방어, 자책 등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타협 형성으로 빚어지는 결과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점은 다 비슷하다. 그러나 본능적 욕구로부터 발생되는 갈등이더라도 그 갈등이 어떤 두 환자의 경우에서도 같을 수는 없으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차이가 정신분석 치료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자기인식이므로 모든 분석가들은 각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분석가들도 다른 과학자들처럼 자신들의 추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즉, 추론이 타당한 것인지, 올바로 추론을 한 것인지, 또는 수정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심지어는 그 추론을 버리고 다른 추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분석가들은 추론을 구성할 때처럼 추론을 검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무의식적인 정신과정에 의존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분석가 자신이 분석이 잘 되었고 또한 환자의 무의식적 정신과정과 잘 조화되어 있다면 추론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확한 추론을 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는 분석가들에 의하면 분석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호 투사적 동일시로서 이것이 분석가가 내린 추론의 정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마음에 대한 분석가의 지식은 다른 지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시험되어서는 안 된다. 리비어스는 어떤 정신분석적 법칙이나 사실도 문자 형태로 증명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대조적인 견해로서 쿠비는 정신분석적 추론 그리고 해석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결코 타당성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성격상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극단적 견해 모두는 증명이라는 단어가 과학의 영역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못 이해한 연유인 것이다. 자연과학에서의 어떤 가설이나 이론 또는 법칙의 증명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적 추론의 증명도 이것을 지지해주는 축적된 증거들이 필요하다. 수학 명제를 증명하는 것처럼 자연과학에서는 절대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어떤 명제도 증명할 수 없다. 수학 명제는 인위적으로 정한 가정으로부터 유도되는 내용을 단순히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입증 또는 반증될 수 있다. 수학의 모든 명제는 만약 A가 그렇다면 B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와 같은 논리적 형태를 지닌다. 과학에서의 가설은 그 성격에 있어서 수학 명제와 다르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험적인 것이며 관찰 사실과 들어맞아야 한다. 수학 명제와 같이 일정한 문법적 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실험에 의해 수정 또는 기각되어진다.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고정된 어떤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유도된 단순한 추정은 결코 아니다. 과학에서는 논리보다는 경험적 사실과 관찰된 자료가 우선된다. 과학에서의 가설, 법칙 및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 제시되어진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만든 추론인 것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컨젝처라는 용어가 여기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입증돼야 되는 이런 자연과학 또 마치 우리는 자연과학은 정말 과학적이어서 거기는 절대 누가 봐도 명확한 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물리학의 세계도 물리학의 이론이 계속 수정돼 나가죠. 그런데 그 수정돼 나가는 과정은 실제는 어떤 이론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과 실제 관찰되어지는 사실의 괴리가 계속 발생할 때는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고전적인 물리학의 세계가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이죠. 과거에 고전적인 물리학에서 세상은 굉장히 평온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이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세상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우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알 수 없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마치 과거에 지동설을 굳건하게 믿었던 분들이 천동설이 나오면서 그걸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의 세계도 절대 진리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과학적인 태도라는 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 어떤 가설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과학적인 태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정신 분석에서도 어떤 추론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무 쉽게 그냥 접근하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다는 어떤 부분이 공통점인가 하는 얘기를 좀 더 따라가면서 들어보죠. 이와 같은 모든 점들을 어떻게 정신분석적 추론을 검증하는 데 적용할 것인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가지 방법은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직관이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며 적절히 사용한다면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다. 직관적 추론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추론을 검증하는 데 있어 직관에 의존해도 된다는 생각을 지지해주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지지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로서 분석가의 직관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에게 분석을 가르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확실성 있는 추론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직관적이라는 것은 주관적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동안 자신이 배운 내용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며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른 타당한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 추론의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추론의 가장 다양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증거는 분석가에 의해 해석으로서 제시되어진 추측에 대해 보이는 환자의 반응으로부터 얻어진다. 해석으로 제시되어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추론이 이루어진 후에 환자가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추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장에서 언급되었던 자살코자 했던 환자는 어느 한 분석 단계의 월요일과 일요일에 나에게 보였던 행동과 일주일 뒤에 보였던 행동이 달랐는데 환자가 주말 동안 나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게 나의 추론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환자에게 해석해 주기 전에 반복되는 그의 행동을 통해 나의 추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기다렸다. 그런 후에 그의 행동을 해석해 주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추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라는 생각을 쭉 해왔는데 몇 주 동안 관찰하니까 계속해서 관찰되는 자료들이 나오면서 내가 가진 추론을 지지해주는 증거들이 쌓이니까 이때는 해석을 해도 되겠다 해서 나중에 해석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추론과 해석을 어떤 가설 단계에서 해석으로 가는 것은 신중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 경우에는 이런 추론의 과정을 어떻게 자기가 가진 추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걸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렸다가 입증 자료가 충분할 때 이분이 해석을 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확인은 추론을 처음 형성케 해준 증거 자료의 반복을 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추론을 언제 해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분석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추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몇 개월이나 몇 년 후에 환자의 연상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예로서 자신의 반대자나 경쟁자에 의해 말로 또는 신체적으로 모욕을 당할까 봐 직장 내외의 자신의 경쟁적 활동을 몹시 억제하였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거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여러 번 많은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주고 나서야 그가 청소년 후기에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냄으로써 확인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세당함으로써 성적 욕구나 자위행위가 자신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게 되어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때의 생각을 기억해냈다. 추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예측을 통해서이다. 예로서 전에 언급된 자살 생각이 있는 환자의 경우 나에 대한 무의식적 애정, 성욕, 화산,
그리고 욕구 등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행동 양상을 주지시켜주면 나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주말을 보낸 환자는 다음 월요일과 화요일에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 환자는 양가적인 전이 소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일부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치료자, 내가 틀렸음을 입증해 보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예측이 맞아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양가적 소망이 낳았을 불안에 대해 내렸던 추론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환자가 보이는 계속적인 연상과 행동에 의해서 추론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름 휴가가 끝난 후에 26세의 젊은 여자는 휴가가 시작되던 다음 날부터 최근에 호라비가 되었고 자기보다 20살 연상이며 지속적으로 만나는 여자친구를 갖고 있는 그녀의 옛날 남자친구인 F를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자기는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했으며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으며 F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질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사실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기와 조금밖에 시간을 보내지 않은 F에 대해서도 불만을 느끼지 않았다. 하루는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오랫동안 나눈 후 F와 지난 밤을 같이 보냈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였다. 어느 때보다 길다는 것이 10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다음 날 자신의 상처, 질투, 그리움,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다룬 F에 대한 분노 등을 스스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해석해 주었다. 그녀는 냉담하지만 과히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그녀는 몹시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내일 개를 수의사에게 보여야 하는데 면담을 취소시켜줄 수 없느냐면서 나와 말다툼을 하더니 이달 말에 분석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어떻게 나와 같이 냉담한 분석가를 그녀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녀는 분석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해 본 적이 없었다.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석을 그만두겠다고 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전날 그녀에게 F의 무관심 때문에 당신은 자존심이 상해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다라고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녀가 나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이 내가 면담 시간을 취소시켜주지 않는 것과 분석을 신뢰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 외의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추론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일주가 지난 뒤 주말에 찾아와서 그녀는 자신이 그 전날 F 때문에 몹시 울었지만 그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은 아니었으며 이제는 눈물도 다 그쳤고 기분도 상쾌하다고 우겼다. 다시 한번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고통과 질투, 외로움, 그리고 F에 대한 분노를 숨기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몹시 화를 내면서 나에게 고함을 쳤다. 그만, 경고하겠어요. 그만하세요. 내가 말을 끝내자. 아,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즐거우신 모양이죠? 라고 악을 쓰더니 방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전주에 가졌던 추론을 아주 잘 확인시켜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인상적이고 확증적인 것이다. 추론의 설명적 또는 발견적 가치는 역시 그것의 정확성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프로이드는 분석적 재구성의 정확성을 가장 잘 입증해주는 것은 조각 그림을 모두 맞추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듯이 그것이 환자의 모든 생활의 단편들을 짜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종류의 증거가 매우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통계 분석에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것은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 대한 모든 사실이 설명할 수 있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재구성의 존재 가능성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희박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외의 정보, 즉 다른 사람의 제보, 사진, 일기 등에 의해서도 추론이 확인되기도 한다. 좋긴 하지만 그와 같은 증거의 출현은 드물어서 분석 상황에서 유도되는 증거와 비교해 볼 때 그 실제적인 가치는 적다. 추론은 근본적으로 분석 재료로부터 처음 유래되며 대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재료에 의해 다시 확인되거나 부정되어진다. 웰더는 환자의 말을 들으면서 분석가가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지지될 수 있고 반박될 수 있는지를 포함해서 추론에 대한 모든 얘기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분석가의 입장에서 볼 때 추론 작업은 수많은 분석 작업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둘째 단계는 추론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즉, 해석해주는 일인데 알다시피 이들 사이 관계는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흔히 추론이라는 단어가 양자 모두를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해석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에서부터
매우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언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해석과 감정적인 문제, 해석의 요령과 적절한 시기, 해석의 순서, 내용보다 방어를 우선할 것, 깊이 있는 해석, 상향성 해석, 전의를 해석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 해석과 저항, 간결함, 그리고 분석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환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해석이 환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와 그로써 빚어지는 다양한 효과, 여기에는 치료자가 말한 내용과는 거의 무관하게 환자 자신이 듣고 반응한 데 대한 환자의 깨달음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논문들이 흥미와 가치가 있긴 하지만 주로 임상 경험에 부가적인 것들이다. 임상 경험이 없이 그와 같은 논문들을 읽게 된다면 진부하거나 난해한 내용으로 보일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주로 환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감독 및 동료들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감독의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의라는 임상 감독자를 말합니다. 원문에는 슈퍼바이저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슈퍼바이저라는 말은 슈퍼바이싱 사이코애널리스트, 임상 감독을 하는 정신분석가를 슈퍼바이저라고 일반적으로 정신분석연구소에서는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저자인 찰스 브렌너는 이 추론과 해석에 대한 얘기도 계속하고, 추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추론이 일어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추론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또 그 뒤에 추론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는 단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우선 앞에서는 추론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뒤에는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석에 대한 거가 뭐 책 한 권씩이 쓰이는 이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죠. 거기서 우선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추론을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해석을 하는 게 충분하게 내 추론이 아까처럼 여러 가지 자료에서 입증돼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도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죠.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야 이 추론이 맞았다 틀렸다를 나중에 검증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 어느 시점이 그리고 해석을 할 시점인가 하는 것은 아까 이 환자의 경우처럼 바로 계속해서 해석을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해석을 지금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담자의 상태가 보드라인이나 이런 레벨에 있다고 한다면 해석보다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더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여기서는 이 사례에서도 내담자가 굉장히 반발하는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 해석은 맞았다. 여러 가지 추론으로 봐서 그 해석이 맞았다는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현대적인 심리학을 보면 해석이 맞고 틀리고는 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해석이 정확하면 할수록 어쩌면 임상에서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담자의 상황이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해석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 찰스 브렌너는 이고 사이칼리스트로서 해석 중심으로 내담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과감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프로이드의 옛날 그 사례들을 봐도 내담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재구성이라는 리컨스트럭션, 너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자기의 해석을, 자기의 추론을 통해서 가진 해석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해석 중심으로 특히 프로이드가 초기 단계에서 했던 이런 방법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직 충분하게 자기의 추론이나 해석이 근거가 확실치 않은데 어떤 본인의 리비도 띠어리나 공격성의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과거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론에 따라서 본인이 이런 저런 것을 구성해서
당신은 과거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라고 해석을 하는데 보통 그 해석이 너무 낯설어서 전혀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어떠면 계속해서 그 해석을 반복함으로써 나중엔 내담자가 이제 질려가지고 선생님 맞아요.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이번에도 어느 케이스에 나온 거죠. 한 사람을 놓고 여러 검사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질문을 하는 이런 상황에 가면 나중에 질려서 더 이상 말 못하고 맞아요 하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어떠면 지금 형사 절차에서 남용되고 있는 게 내담자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래도 한 검사가 형사나 검사가 어떤 사람을 조사한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내용을 당신이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자기의 가설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입시켜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아니야 당신은 틀림없이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지겹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고 장시간 조사에 응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다 어디 제가 도장 찍을게요. 뭐 사인할까요?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마치 어쨌든 이런 전통적인 방법의 해석 중심의 어떤 치료 방법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하게 해석을 하고 특히 과거에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입장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본인의 이론 중심으로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있어서 당신 어머니하고의 관계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되다 한 이론적인 해석을 먼저 해서 그걸 주입시키고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마다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이분들이 오히려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나친 상상을 하는지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거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어느 시점까지 갔을 때 더 이상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상황 파악을 못할 때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심하게 말하면 세뇌 교육 같이. 세력이 일어나 버리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날 때 그렇죠. 그때 예,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담자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이게 마치 답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추론과 해석을 다 해버린다면 그게 안 맞을 경우에 되게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엉뚱한 해석을 하고 그게 강요됐을 때 전혀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어떤 이론이거나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 가지 않고 상담자의 권위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그 치료사 선생님들은 또 다양한 어떤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해석이라는 것이 다양한 태도와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아까 지금 거기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상담자가 어떤 권위를 사용해서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그 상상하는 굉장히 경험 많으신 어떤 치료사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내담자한테 그쪽에 그 생각을 약간 유도하는 질문을 좀 부드럽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우회적으로 한다거나 아니 선고 비슷하게 너는 이거지 선고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가지고 해석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석이 이 환자한테 그 적당하다 안 적당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치료 상담자 선생님이 어떤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추론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상담자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물론이죠. 그러니까 예. 제가 조금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 뿐이고 실제 임상에서는 굉장히 대부분 조심스럽게 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볼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묘하지만 상담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상담자가 그런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담자는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라도 나의 나르시시즘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진 해석, 내가 가진 추론이 도전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만약에 우리한테 숨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위험하죠.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고 당신 같은 환자를 수없이 봐왔는데 당신은 이런 거야. 근데 내담자가 수긍하지 않아요? 아마 당신이 아직은 잘 몰라서 그래. 그런데 또 기회만 되면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면 어쩌면 내담자 입장에 견뎌낼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그래서 상담자가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나 마치 영성적인 거나 정신분석 속에서나 우리의 프라이드 중심으로 움직여지면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죠. 내가 전문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거기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못 받아들일 상황이 되면 위험한 거죠. 내담자가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그럼 아닌가 내 해석이 이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내가 다시 반드시 이게 틀렸다고 하기보다 일단 물러서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내가 우기는 태도로 가면 안 되겠죠.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예. 혹시 그 추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아니면 이렇게 추론이나 지금 해석을 하는 게 내담자한테 상당히 상처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담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입장에서 내담자가 만약에 해석을 원하는 경우는 혹시 있나요? 내담자가 뭔가 해석을 해달라고 우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가요? 막 이러면서 그런 그렇죠. 근데 경우에 내담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추론이나 해석을 하면은 좀 내담자가 상처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보통 내담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요구를 할 때 왜 그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지 오히려 그쪽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보통은 이분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바로 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만족을 시켜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분석은 만족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지 않는 한 어떤 결핍을 유지하는 상태의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해석을 요구한다면 선생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라고 오히려 이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확실치 않은 것을 함부로 이분에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논문들을 비판하거나 요약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독자가 해석 문제에 관해서 이미 들었거나 읽은 내용들에 부가적으로 일반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해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확실히 마음속에 분석에 있어서 해석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해석의 주된 목적은 환자의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해석을 할 때 일어나는 주된 것이 아니며 결코 유일한 것도 아니다. 특정 해석이 환자에 미치는 효과는 환자 자신의 갈등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는 지식의 증가가 적은 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다. 주된 효과는 환자가 자신의 비밀이 노출되고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칭찬받고 격려되어지며 보상받고 유혹받거나 또는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도 역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비록 그와 같은 매번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명실상부한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해석의 종합적 효과는 반드시 성공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해석과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분석 과정이 있다는 것은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 분석한다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보다 잘 알도록 돕는 것만을 의미한다. 다른 형태의 어떤 정신치료도 분석이 아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는 똑같은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분석보다 훨씬 성공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아니다. 경험으로 볼 때 불안이나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소원과 환상에 대해서 알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모든 분석가가 일찍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처음 분석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기대와는 달리 해석이란 점진적이고 자주 반복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경우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다양성이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라면 반복이 분석적 해석의 근본 요소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중요한 분석적 해석은 모두 다 일생 동안 환자의 사고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를 끊임없는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강력한 동기와 그에 대한 방어를 다룬다. 정확성 있고 포괄적이며 잘 다듬어지고 시간을 적절히 맞춘 한 번의 해석이 영구적인 좋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니다. 또한 그것의 효과도 짧은 것으로 환자가 정말 전보다 자신을 달리 그리고 보다 잘 이해하려면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환자는 전체적으로 긴 과정을 인식할 수 없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해석 가운데 마지막 것만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변화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분석가는 그런 변화가 동일한 효과를 갖는 한 번 이상의 많은 해석이 가해진 길고 지속적인 분석 작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격언이 정신분석적 해석에도 적용된다. 단 한 번의 해석이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 같은 임상 예문을 읽을 때는 많은 전 단계 작업이 그 전에 있었고 그와 같은 작업이 첫 해석이 가해지기 훨씬 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옳다. 중요한 의미의 해석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많은 반복이 있은 후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분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해석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해석의 효과는 어느 한두 가지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갈등의 양상과 기원에 대한 올바른 추론, 보다 쉬운 말로는 올바른 이해를 반영하는 수많은 해석들의 누적 효과에 기인한다. 분석가는 현재까지 강하게 작용하는 환자의 어린 시절 갈등을 집어냄으로써 환자의 현재를 과거와 가장 잘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모든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면, 즉 환자의 과거와 현재와의 연관에 대한 분석가의 추론이 옳다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해석은 아닐지라도 그 분석가가 내리는 해석이라면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안심을 해도 된다. 전곡을 찌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거기에 가까운 것도 괜찮다. 환자에 대한 추론이 틀리거나 매우 불충분하지만 않다면 그런 해석은 충분히 괜찮은 것이다. 올바른 해석은 환자의 병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분석가로 하여금 점차 좀 더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게끔 한다. 모든 분석가가 알듯이 올바른 해석 뒤에는 기억, 꿈, 환상, 증상 또는 전이 반응과 같은 새로운 분석 내용들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까지 분석가가 내린 추론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환자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추론을 수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찰스 프레너가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확하게 이 추론과 해석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나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현실 속에서 특히 임상관계 속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느낀 거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 오늘 발제자부터 조금 나누시죠. 네, 매주 저에게는 되게 새로운 것들이어서 뭐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개념하고 또 다시 이 강의를 통해서 듣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 임상과 연결돼서 듣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새롭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뭐 목회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후회와 뭐 이런 것도 좀 들긴 하는데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추론에 대한 뭐랄까 조금 더 명쾌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그거를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해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걸로 하면 추론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뭐랄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이제 더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추론을 가지고 너무 용감하게 사람을 대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기 김동환님이 이야기했던 직관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저도 직관이 좀 발달한 쪽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관을 사용했다가 틀린 적이 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생각이 직관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야기들이 직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관이 얼마나 또 위험한가도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추론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번 그 추론에 의해서 상대방을 딱 정의해 버리면은 뭐랄까 다른 사람의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바뀌는 그것도 위험하지만은 더 위험한 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영향을 미쳐버리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고 우리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자기가 가진 추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두루두루 이 이야기들은 좀 심사숙고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교하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죠. 사실은 그냥 누구나가 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건 한 번의 일들이 아니고 계속되고 누적되는 일들인데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만 가설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실제 세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진 가설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새로운 Here and Now에서 내가 만나는 이분을 중심으로 내담자 중심으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이나 이걸 너무 이걸 다 어쩌면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experiencing 이거와
또 분석하는 이고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이 일어나지만 분석 작업 속에서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가 과거에 가진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이걸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온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입견에 물드는 것을 최대한 피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지금 오늘 이 사람은 어제까지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틀을 가지고 이 사람 내 추론을 가지고 그 연장선상으로 그냥 바로 쉽게 접근하게 되면 이 사람의 지금의 역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견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식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굉장히 패러닥시칼한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는 이게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떤 추론 과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론에 의해서 지나치게 영향받지 않도록 또 here and now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에 일어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아주 쉽지 않은 작업이죠. 우리 한 선생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치료사 선생님하고 내담자 간에는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자기의 역전이 같은 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직관, 뭐 무슨 성찰 여러 가지 그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저의 역전이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제가 그 환자가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그런 그 케이스를 접할 때 제가 딱 싫어하고 제가 조금 더 오버하게 굉장히 저도 자체도 굉장히 자기애적인 것이 있고 굉장히 이 경계선적인 자기애적 사람들을 굉장히 제가 못 견뎌하는 어떤 경험도 있고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제가 단호해지고 훨씬 더 이게 굉장히 냉정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치료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또 저라는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의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100%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라는 쉽지가 않고 또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해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내담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셨는데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딱 2사람이 있어요. 네. 굉장히 해석을 굉장히 근데 100% 그 2사람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기 위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이 2사람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00% 분노를 일으키고요. 당연하죠. 자신을 굉장히 서포트 해줄 만한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해석을 원하는 사람이고 치료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기 위한 그건 냉철한 그런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은 굉장히 치료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어떤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냉철하게 막 해석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막 강하게 일잖아요. 너무 그런 굉장히 전능감에 어떤 때는 젖을 때도 있고 택도 없이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경우가 더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옛날과는 다르게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어떤 우리가 원래 이 분석이나 상담은 내담자가 말하는 권리가 있는 거지 상담자는 말할 권리가 없어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저항을 일으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인터벤션하는 거지.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을 다 얘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자유현상은 내담자가 하는 거지 상담자가 자기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내가 돈 내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가 돈 내는 거지. 나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상담은 그러니까 서로 1대1로 막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는 프로페셔널로서 이분이 자기의 정서나 생각이나 무엇이든 자기 안에 일어난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어떤 리스폰스를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만족하는 것이지 내담자를 위한 것이지 이거 구별하기 좀 힘들죠. 근데 쉽지는 않아요. 여기에 어떤 총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찰스 프렌너는 이고 사이칼라지 입장에서 썼어요. 그 리레이셔널 하는 쪽에서는 우리 역전 중심의 토론들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추론이나 해석이라고 할 때도 이고 사이칼라지 쪽에 거기서는 굉장히 지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시되죠. 지적인 물론 프로이드도 해석에는 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가 다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쩌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찰 중심이죠. 그래서 통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추론 과정이 잘 있어야 되고 해석 중심이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를 치료하는가 하는 것에 정신분석의 큰 흐름 속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통찰이 우리를 낫게 한다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론이 있고 또 관계 중심에서는 치료 관계가 어떤 치료를 어떤 치유를 가져온다고 보는. 그래서 테라피틱 리레이션 중심 관계 중심인가 아니면 통찰 중심인가.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어느 쪽을 더 중심으로 보는가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론들이 어느 쪽에 접근하냐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찰스 브렌너는 굉장히 명쾌하게 이고 사이칼 쪽에서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공부하면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이와 대조되는 얘기를 하는 분들 또 얘기를 우리가 또 듣게 되는 기회에 우리가 어느 쪽에 편견 가지지 않고 들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김동환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죠? 비디오는 켜기가 좀, 예. 그래요. 비디오 그럼 켜시지 말고 오늘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좋고. 네. 저도 추론이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제가 하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섣불리 추론을 말로 꺼내는 게 저의 나르시시즘인지 아닌지 꼭 체크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가져간 것 같아요. 우리의 어쩌면 추론이라고 하는 게 의식적인 과정일 때 이 의식적인 어쩌면 이 추론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 의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무의식적인 의식 활동은 항상 무의식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이걸 해석으로 가져갈 것인가 가져가지 않을 것인가를 일단 우리가 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 용어를 가짐으로써 좀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컨셉처럼 용어 하나가 새로 등장함으로써 여기 식별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그냥 내한테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컨셉 어떤 추론이 형성되지만 이 추론이 어쩔 때는 아직은 검증 자료가 없어도 지금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충분하게 숙성돼서 검증 자료가 된 후에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가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추론이나 해석이 맞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야 되는 거지. 한번 바르게 해석했다고 그걸 항상 그 해석이 유효한 것은 아니죠. 또 상황이 달라지면 그걸 다른 측면에서도 봐줘야 될 경우도 생기겠죠.